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를 진행하는 문민대입니다. 영상에 광고가 3-40초가량 나와서 조금 불편하셨죠? 광고료 수입 100%와 개인적인 지원금은 앙코라스의 나라 캄보디아 시골 마을 초등학교의 학용품과 의약품 지원에 전액 사용됩니다. 여러분들의 자격증 취득 공부가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돕는 것입니다. 열공하셔서 나눔도 실천하시고 꼭 원샷 원킬 하세요. 이번 강좌는 FAT 2급 38회 기출문제 이론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재무회계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 찾는 거네요. 자, 이거 보기 전에 아래쪽에 제가 요약해 둔 게 있습니다. 자, 이 화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기본 강좌에 제가 했던 것을 그대로 캡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재무제표의 구성인데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있어서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기 위한 재무상태 보고서가 되고요. 손익계산서에서 핵심적인 말은 일정 기간이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경영 성과 보고서가 됩니다. 그리고 자본 변동표는 회계 기간에 발생한 자본의 변동을 표시하는 보고서가 자본 변동표가 되며, 그리고 현금 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나타내는 보고서가 되며, 주석은 재무제표의 계정과 목증, 중요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속 명세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 5가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경영자의 수탁책임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손익계산서에 나타나게 되겠죠. 왜? 경영성과가 좋으면 경영자가 사업을 잘 했단 말이 되고, 그리고 손익계산서에서 마이너스가 되면 경영을 잘 못했다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탁책임이란 말은, 수탁이란 말은 무엇이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대신 경영하는 사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이 되겠죠. 월급 받는 사장님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 여기에 나와 있었죠. 어디에? 자본 현금 흐름표가 되겠죠. 일정 기간 동안의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나타내는 보고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종업원의 업무 배치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답은 3번이죠. 여기에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인사에 관련되겠죠. 정답은 4번. 3번. 투자자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주로 보는 것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이거 많이 보겠죠. 그리고 자본 변동표도 보고 다 보겠네요. 요 정도까지. 재무제표 5가지를 다 확인하겠습니다. 왜? 재무상태표에 보니까 부채가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다든지, 손익계산서에서 이익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든지, 자본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든지, 현금 흐름이 점점 안 좋아지게 되면은 투자를 하지 않겠죠. 이런데 투자자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따라서 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아래의 거래 요소 결합관계에 해당하는 거래는 무엇인가? 차변은 자산이 증가되고요. 대변에는
자산이 감소되게 되네요. 자, 분개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자로부터 시가 500만원의 건물을 기증을 받았네요. 투자를 받은 것이 아니라 기증을 받았습니다. 일단 건물 들어왔으니까 건물이란 자산이 증가되었죠. 500만원. 이렇게 우리가 아무 대가 없이 공짜로 받는 것을 자산 수정이익이라 그러죠. 500만원 수익이 됩니다. 단기 차입금 6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단기 차입금을 갚아줬네요. 그러니까 현금이 나갔으니까 현금 60만원. 단기 차입금이란 부채가 줄어들었죠. 차변이 단기 차입금. 거래처로부터 받을 대금 80만원을 현금으로 수취하다. 현금으로 받았네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며 받을 이라는 자산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종업원 급여 15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다.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줄어들었죠. 대변이 되며 그리고 급여가 됩니다. 급여 150만원. 이렇게 분개를 한 다음 차변과 대변이 다 자산이 나오는 거, 자산이지만 수익이니까 안 되죠. 그리고 부채니까 안 되죠. 자산은 맞고요. 차변이 자산이 증가되며 대변이 또 자산이 감소되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며 급여는 비용입니다. 비용이 발생되고 자산은 맞았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요. 자, 이것도 거래의 8요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가 되고요. 자산 자리는 차변입니다. 그래서 자산 계정 과목이 차변에 적히면 자산이 증가되고 대변에 자산 계정 과목이 적히면 자산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채 자리는 대변이죠. 따라서 대변에 부채가 적히면 부채가 증가되며 차변에 부채가 적히면 부채가 감소되는 것입니다. 자본 자리는 대변입니다. 대변에 자본 계정이 적히면 자본이 증가되며 차변에 자본이 적히면 자본이 감소되겠죠. 그리고 유동성 배려 원칙 기억나시나요? 현금화하기 빠른 것부터 먼저 기록하는 것 또는 부채인 경우에는 빨리 갚아줘야 하는 것부터 먼저 기록하는 것을 유동성 배려 원칙이라며 그리고 대차 평균의 원리 있죠? 회계에서는 차변의 모든 금액 합계와 대변의 모든 금액 합계는 반드시 일치한다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차변에 있는 돈을 다 더하고 대변에 있는 돈을 다 더했을 때는 반드시 같아야 된다는 것이 대차 평균의 원리입니다. 자, 이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자본 등식이 나옵니다.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라는 등식이 나오게 됩니다. 참고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3번. 자, 다음은 G항공의 사업용 토지 처분에 관한 대화이다. 이에 대한 회계 처리 시 대변 계정 과목을 물어봤네요. 이 부장이네요. 토지 처분권은 어떻게 되었나요? 박대리 여성이네요. 네, 2천만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때 대변의 계정 과목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이 내용은 토지 2천만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의 내용이었습니다. 간단한 거래 내용은 토지 처분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먼저 받은 내용이 되겠죠. 상세 내용은 계약금 200만원을 현금으로 먼저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금 200만원이 되는데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었죠. 또는 현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차변. 이렇게 계약금을 먼저 주고 받으면 먼저가 놓으니까 선, 주는 것은 급이 되고요. 받는 것은 수가 됩니다. 받는 거니까 수, 돈이니까 금. 그래서 선수금 200만원이 되겠네요. 분개가 되었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대변 계정과목을 물어보았기 때문에 선수금이 됩니다. 정답은 선수금이 되고요. 선수금은 상품 매출 등을 약속하고 계약금 성격으로 미리 지급받은 대금, 그러니까 계약금을 약속하고 계약금을 먼저 받은 겁니다. 가수금 한번 볼게요. 가수금은 금전의 입금이 있었으나 그 내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그러니까 통장에 주로 돈이 들어왔긴 들어왔는데 누가 어떤 용도로 줬는지 모를 때 하는 겁니다. 즉 입금은 되었으나 무슨 돈인지 모를 경우에 사용하는 계정과목이며, 토지는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대지, 땅, 임야, 산, 전답, 논밭 등을 의미하게 되며, 건설 중인 자산입니다. 영업활동에 사용할 유형자산을 건설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아직 건설이 완료되지 않았던 것은 건설 중인 자산이 된다라는 거.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짓고 있는 건물이 건설 중인 자산이 되며, 마지막으로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대변에는 선수금 3번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먼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기본 강좌에 있는 것은 그대로 나와 있는 것들은 그대로 제가 화면을 캡처해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입니다. 별 5개 해두었죠.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날짜로는 90일 이내인 자산이며, 여기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는 통화, 주화라든지 지폐, 그리고 통화 대용 정권입니다. 진짜 돈은 아니지만 돈처럼 쓸 수 있는 거, 타인 발행 수표, 자기압 수표, 당좌 수표, 이런 수표들, 가계 수표, 송금 수표, 그리고 우편환, 전신환, 만기가 도래한 공사채 이자표, 배당금 지급 통지표, 이런 것들은 다들 현금성 자산에 해당되며, 특히 제가 초록색으로 해둔 거 있죠. 이것들은 반드시 알아주십사 하고 해둔 겁니다. 그리고 요구불 예금, 요구불 예금이란 말은 요구하면은 언제든지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거, 당좌예금, 보통예금, 이런 것들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이 되며,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표는 소모품입니다. 그리고 수입인지, 왜 우리 면허증 시험 칠 때 수입인지 달죠. 이거는 세금과 공가로 처리되며, 그리고 선일자 수표입니다. 매출채권 또는 미수금으로 처리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당좌예금 나와 있었죠. 보통예금, 요구불 예금으로서 나와 있습니다. 가입 당시 만기가 3개월인 정기예금 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3개월 이내에 처분할 목적으로 구입한 주식이죠. 주식은 단기 매매 정권이죠. 주식은 우리 계정과목이 3개가 있지 않습니까? 단기 매매 정권, 매도 가능 정권, 만기 보유 정권, 이렇게 3가지가 있죠. 지금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주식은 단기 매매 정권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단가 결정 방법. 우리 단가 결정 방법에는 선입선출, 후입선출, 그리고 이동평균, 총평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보기 4개는 다들 단가 결정 방법이 맞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 즉 남아있는 것이 가장
큰 금액이 남아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물어본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선입선출 한번 보겠습니다. 선입선출은 먼저 매입한 것을 먼저 판매한다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고, 구입선출은 나중에 매입한 것을 먼저 판매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그리고 선입선출은 일반적인 물량의 흐름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물량의 흐름과 일치한다는 말은 우리가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갈 때 먼저 온 사람부터 처리해 줄까요? 나중에 온 사람부터 처리해 줄까요? 먼저 온 사람부터 처리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물량의 흐름과 일치한다. 매출 원가는 과거의 원가로 계산되며, 그렇죠. 먼저 들어온 것부터 먼저 꺼내주니까 옛날에 것부터 먼저 꺼내주기 때문에 과거의 원가로 계산이 되며, 수익의 현재의 수익과 과거의 원가가 대응되므로 수익과 비용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 시에는 순이익이 높게 계산됩니다. 그리고 기말 재고액은 최근에 구입한 원가로 보고되므로 재무상태표상 기말 재고자산 가액은 시가에 가깝다. 현재 가격에 가깝다. 이 말이 조금 어렵죠. 밑에 제가 예를 들어두었습니다. 이거 보고 보시면 조금 더 쉬우실 수 있습니다. 자, 선입선출 이것부터 먼저 기억할까요? 먼저 매입한 것을 먼저 판매하는 것이고요. 구입선출은 나중에 매입한 것을 먼저 판매하는 겁니다.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물가 상승이니까 가격이 10원 주고 20원 주고 30원 주고 50원 주고 샀습니다. 선입선출은 먼저 꺼내줍니다. 꺼내주게 되면 자, 어떤 것부터 꺼낼까요? 요게 먼저 10원짜리가 먼저 샀습니까? 50원짜리가 먼저 샀습니까? 10원짜리가 먼저 들어왔죠. 그러니까 100원 받았다는 가정하에 원가는 얼마가 될까요? 10원이 되겠죠. 10원이 되면 90원이 남습니다. 그리고 자, 이거는 팔았으니까 3개가 남아있습니다. 또 팔았습니다. 판매가는 100원이고 그럼 이제 어떤 거 꺼내줄까요? 20원짜리 꺼내줘야 되겠죠. 꺼내주고 수익은 얼마? 80원이 됩니다. 그래서 40원짜리 팔면 이렇게 또 팔게 되겠고, 남아있는 것은 얼마짜리가 남습니까? 50원짜리가 남겠죠. 선입선출인 경우는 50원짜리가 남으며, 구입선출은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들어온 것부터 먼저 꺼내줍니다. 50원짜리부터 먼저 꺼내주겠죠. 꺼내주면 100원 받았는데 50원이면 50원 남고요. 두 번째는 40원짜리 꺼내주겠죠. 그래서 40원짜리를 꺼내주면 100원 받았는데 40원 원가가 40원이니까 60원이 발생했습니다. 남아있는 건 어떤 게 남을까요? 구입선출인 경우는 10원짜리가 남겠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선입선출에서 3개를 팔았더라면 이거 3개 팔리고 50원이 남을 것이며, 여기에서는 50원짜리가 남을 것이며, 기말에 구입선출인 경우는 아래쪽에 있는 3개가 팔리겠죠. 남아있는 것은 10원짜리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기말 재고액이 가장 높은 것은 선입선출이 높습니다. 또 한번 볼게요. 자, 얘기 한번 볼까요? 자, 선입선출 기말 재고액은 최근에 구입한 원가로 보고되므로 재무상태표상 기말 재고자산 가액은 시가에 가깝다. 실제로 50원짜리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입선출은 선입선출과 거의 반대의 개념입니다. 선입선출은 물량의 흐름과 일치하지만 구입선출은 물량의 흐름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반대쪽은 최근 현재 대응되므로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선입선출에서는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반대. 자, 그리고 물가 상승 시에는 선입선출은 높게 계산되었지만 물가 상승 시에는 손익이 낮게 계산된다. 보십시오. 지금 물가가 상승하는데 선입선출인 경우는 얼마가 남았습니까? 90원. 그런데 구입선출인 경우는 얼마? 50원 남았죠. 낮게 계산됩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 시에는 기말 재고액이 오래전에 구입한 원가로 계산되므로 기말 재고액이 낮게 계산됩니다. 자,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기말 남아있는 금액이 가장 큰 것은 선입선출로 했을 때 남아있는 거 최근의 금액이기 때문에 선입선출법이 됩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유동평균과 총평균은 항상
가운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시간만 많으면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기본 강좌에 제가 해두었고요. 아마 이게 48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한 50이나 51페이지에 분명히 나와 있으리라는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6번입니다. 다음은 항공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 시 차변의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을 찾네요.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던 책상을 장부가액으로 처분하고 대금은 거래처 발행 약속어음으로 받았다. 차변에 나오는 거 이 약속어음에 대한 거네요. 무엇을 팔고 책상을 팔았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유형자산 처분 시 붕괴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계장치, 시도금가, 저는 기계장치로 했습니다. 책상으로 하셔도 돼요. 비품으로 하셔도 똑같습니다. 시도금가 2,500만원, 처분 시 감가상각 누계액 1,600만원을 강원에 600만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안 받았네요. 첫 번째, 팔려는 유형자산과 시도금가를 대변 끝에 적습니다. 그러니까 팔리는 유형자산과 시도금가가 2,500만원. 그래서 대변에 기계장치 2,500만원. 두 번째,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 제일 왼쪽에 적습니다. 감가상각 누계액 1,600만원 그대로 적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시도금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해서 얼마짜리로 생각하는지 구합니다. 이게 바로 장부가액이 되겠죠. 지금은 2,500에서 1,600을 빼니까 900이 됩니다. 실제 받는 금액에서 3번 금액을 빼요. 실제 받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600만원. 그리고 장부가액은 얼마? 900만원.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금액이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차변해.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 300만원. 그리고 실제 돈 받는 내용입니다. 600만원 못 받았잖아요. 외상 매출금 아니면 미수금인데 지금은 기계장치니까 미수금이 되겠죠. 600만원. 이런 식으로 붕괴가 이루어집니다. 자, 지금은 이 문제에서는 뭘로 받았다 그랬습니까? 받을 음으로 받았다 그랬죠. 자, 음 처리입니다. 음이 나오면 어떻게 상품과 관련이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지금 이거 상품과 관련이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로 와야 됩니다. 두 번째, 돈을 받아야 됩니까? 돈을 주어야 됩니까? 돈을 받아야 되죠. 돈을 받는 내용이면 무엇을 한다? 미수금이 되겠죠.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무엇이 된다? 미수금이 된다라는 거, 받을 음이 아니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은 문제 출제자가 친절하네요. 이것을 외상매출금이 아니라 받을 음 적어 놓으면 이거 받을 음 선택하시는 분도 제법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 항상 음이 나오면 이 음 처리하는 이 원리에 의해서 음을 처리해 주셔야만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다음 대화에 나타난 거래를 회계 처리 시 대변의 계정 과목의 분류로 옳은 것은 경리 과정이네요. 오늘 은행에 가서 통장 정리를 하셨나요? 김대리입니다. 네, 통장 정리를 한 결과 거래처에 빌려준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5만원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 내용을 제가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이 내용은 자, 문제가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5만원이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했습니다. 이 내용은 단기 대여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는 내용입니다. 이자 받은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이자 5만원을 보통예금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었죠. 들어왔으니까 차변. 그리고 이자 계정과목이 두 개죠. 이자 주는 것은 이자 비용, 이자 받는 것은 이자 수익. 지금은 이자 수익이 되겠네요. 그래서 대변의 계정과목은 이자 수익이 됩니다. 그런데 보기에서는 계정과목의 분류를 물어봤잖아요. 이자 수익이 없죠. 그러면 이자 수익이 매출인지 영업 외 비용인지 영업 외 수익인지 판매비와 관리비인지 알아야 됩니다. 찾는 방법 제가 적어두었습니다. 포인트입니다. 자산인지 부채인지 비용인지
수익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실기 화면의 계정 과목 및 주요 등록에서 컨트롤 F를 이용하여 쉽고 정확하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실기 화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기 화면에 자, 여기 눌러주시면 되겠죠? 이거 또는 이거 눌러주시면 화면이 나타납니다. 자, 다음 이 중에서 계정 과목 및 주요 등록이라고 있죠? 여기 보시면 기초정보관리에 계정 과목 및 주요 등록 눌러주시고요. 여기 또 컨트롤 F입니다. 아무 때나 찍어주시고요. 컨트롤 F 이자 수익 엔터 하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보니까 901번에 이자 수익이 나와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자,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지 자, 자산 아니죠. 수익이니까 매출원가 기타 한번 볼까요? 기타 보시면 자, 901번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영업 외 수익 901번부터 930번까지는 끝에 있는 두 자리는 세부 사항으로서 아닙니다. 뭐 영업 외 수익 지금 이자 수익은 901번입니다. 901번은 영업 외 수익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뭐 이자 영업 외 수익인 3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8번 다음 중 도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이 문제도 똑같습니다. 포인트 위에 있는 문제와 마찬가지로 실기 화면의 계정 과목 및 주요 등록에서 컨트롤 F를 이용하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보험료 한번 임차료 한번 찾아볼게요. 컨트롤 F 뭐 임차료. 자, 500번 때는 우리 안 씁니다. 500번 때는 안 쓰고 다 800번 때만 써요. 500, 600, 7번은 안 씁니다. 찾기 600번 때 안 쓰고 700번 때 안 쓰고 819번 있네요. 800번 때는 다들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여기에 보시면 판관비 있죠? 여기에 판관비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보시면 판매비와 관리비는 801번부터 900번까지는 다들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임차료는 819번이죠. 801부터 900번 안에 들어갑니다. 판매비와 관리비가 됩니다. 아닙니다. 두 번째, 보험료 한번 찾아볼게요. 보험료. 자, 보험료도 보니까 821번, 800에서 900번 사이에 들어가 있죠.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며, 감가상각비. 자, 이렇게 감가상각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하시고, 찾기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찾기. 감가상각비, 잘못 적었나요? 다시 한번 볼게요. 컨트롤 F, 감가상각비. 자, 있네요. 500번 때 안 쓴다 그랬습니다. 500, 600, 700은 안 써요. 5, 6, 700은 안 씁니다. 찾기. 818번이 있네요. 여기에 보시면 818번 맞죠? 마지막으로 기부금 한번 찾아볼게요. 컨트롤 F, 기부금. 물론 없는 계정 과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몇 백입니까? 933번입니다. 자, 기타에 보시면 933번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931부터 960까지죠. 요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며 영업 외 비용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영업 외 비용이 됩니다. 이것 세 개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맞습니다. 이 문제인 경우는 실기 화면의 계정 과목 및 주요 등록만 사용하실 줄 안다면 쉽게 맞추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다음은 제 항공의 기계장치와 기계장치 구입과 관련된 자료이다. 2019년 결산 시 동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금액은 감가상각 금액은 얼마인가? 취득 시점 19년 1월 1일 날 샀네요. 특히 FAT는 H시험은 년과 월을 잘 보셔야 됩니다. 1월 달에 샀고요. 취득원가 220만원.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이며 내용 연수 5년입니다. 잔존가치 200만원이네요. 이럴 때 2019년 1년 동안의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자, 반드시 익혀셔야 하는
공식에 제가 적어두었죠. 한번 보겠습니다. 감가란 말은 뭐 덜감 그리고 갑가에서 자산의 가치가 감소 또는 소멸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상각이란 말은 보상하여 갚아준다. 그래서 합치면 가치 감소분을 떼어 내거나 뺀다는 의미입니다. 즉 빼는 의미예요. 가치를 빼는 의미 또는 가치 상승분을 가산하거나 더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감가상각이에요. 그리고 정액법 공식, 정률법 공식, 연수합계법 공식 이 정도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57페이지에 나와 있으며 빨갛게 추천 예상 문제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알아주셔야 됩니다. 정액법이니까 이게 되겠죠. 시등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나누기 내용 연수가 됩니다. 물론 잔존가액이란 말은 남은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게 맞췄어. 시등가 220이었습니다. 잔존가액 20만원이었습니다. 내용 연수는 5년이었어요. 그러면 200만원을 5년으로 나누면 1년에 400만원이 되겠죠. 40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월달인데요. 6월달이면 6월 1일부터면 어떻게 된다? 이 6월달인 경우는 월할 생각하셔야 됩니다. 6월달이면 6, 7, 8, 9, 10, 11, 12 7개월이네요. 그러니까 40만원 곱하기 12분의 7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월할 생각한다는 것도 알아주시는데 지금은 1월달에 구입했기 때문에 12개월인 40만원 그 자체가 정답이고 월할 생각인 경우는 곱하기 12분의 사용월을 해 주셔야 되는 것도 같이 알아주시기 바라면서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결산 정리 붕괴 후 기말 재무상태표상 대손 충당금 금액은 얼마인가? 기말의 재무상태표에 대손 충당금은 얼마인가? 외상매출금 잔액은 60만원 그리고 결산 전 대손 충당금 잔액은 7천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대손 충당금은 7천원입니다. 받을 잔액도 40만원. 결산 시 대손 예상액 매출 채권 잔액의 2%입니다. 이거 1%로 계산하시면 안 돼요. 항상 문제를 잘못 보시면 안 됩니다. 자, 먼저 해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결산 전 대손 충당금 잔액이 7천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한 필요한 대손 충당금을 구하는데요. 외상 매출금이 60만원, 그리고 받을 엄이 40만원입니다. 100만원인데 2% 0.01을 곱하면 2만원입니다. 그래서 대손을 설정하게 되면 필요한 대손 충당금은 2만원인데요. 결산 전 내가 가지고 있는 대손 충당금 잔액이 7천원이 있었죠. 그래서 새로 추가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 금액은 13,000원입니다. 왜? 필요한 돈은 2만원인데 내가 7천원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빼면은 13,000원만 더 넣으면 2만원이 됩니다. 됐고, 결산 정리 후 최종 재무상태표상 대손 충당금은 2만원이 있습니다. 본대 7천원 있었는데 거기다가 내가 13,000원을 더 넣어서 2만원이 되게 됩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것도 보십시오. 기말 재무상태표상 대손 충당금 금액을 물어본 거지. 결산 정리 붕괴 후에 대손 충당금 총금액을 물어본 것이지 얼마를 더 넣어야 됩니까? 충당액을 물어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이 문제의 경우 대손 충당금 설정액 13,000원이죠. 이것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최종 대손 충당금 설정된 금액을 묻는 문제입니다. 즉 13,000원을 선택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 13,000원이 아니라 이런 설정할 대손 충당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설정된 최종 금액은 2만원이라는 거. 이거 의외로 3번을 선택하실 확률이 많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항상 잘 보셔야 됩니다. 11번입니다. 유형 자산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는 것이네요. 유형자탄 한번 보겠습니다. 유형자탄. 눈에 보여야 됩니다. 즉, 물리적인 형태가 있어야 되고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무형자산입니다. 그리고 내 것이어야 돼요. 즉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면서 내 것이면서 그것이 영업활동이나 생산활동에 필요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유형자산에 해당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지나가는 택시 있죠? 그거는 눈에 보입니다. 내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형자산이 아닙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건물이 있네요. 빌딩. 눈에 보입니다. 내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유형자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내가 투자의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자, 눈에 보입니까? 토지니까 보이죠? 내 거 맞습니까? 샀잖아요. 내 거예요. 그게 영업활동이나 생산활동에 사용됩니까? 아니잖아요. 투자의 목적이잖아요. 땅 샀다가 가격이 오르면 팔 거 아닙니까? 이런 건 토지가 아니라 투자 부동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형자산도 한번 보겠어요.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리고 즉 이 말은 돈을 지급하고 구입한 영업권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무형자산의 최대 상각, 감가상각 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고요. 무형자산의 상각 후 잔존가치는 0원입니다.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이 있다면 해당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없어요. 없을 경우는 정액법을 선택한다. 자, 이 내용을 알고 유형자산이 아닌 것은 물리적인 형체가 있다. 맞죠? 식별 가능해야 된다.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입니다. 답은 3번이죠.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자산. 이것이 재고자산 아닙니까? 재고자산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토지, 건물, 비품 등을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예,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가능합니다. 제가 비품 하나만 살펴볼게요. 비품이 유형자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기서 계정과목 및 주교등록이죠. 계정과목 및 주교등록에서 컨트롤 F 비품. 자, 비품 찾았습니다. 자, 비품은 몇 번입니까? 212번. 자산이니까 눌러보겠습니다. 여기에 자산 있죠? 여기 보시면 아래쪽으로 눌리는 거. 자, 여기 보니까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이 어디 있습니까? 201번부터 230번까지네요. 요 범위 안에 들어가 있죠? 물론 이것을 다 외우고 계시면 참 좋은데요. 못 외우시더라도 이렇게 실기 화면을 이용해서 풀이하시면 됩니다. 결코 부정행위가 아닙니다. 12번. 다음은 한공상사의 건물과 건물 취득과 관련된 자료이다. 건물의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취득원가가 됩니다. 취득원가란 무엇을 구입하면서 지출한 돈과 부대비용은 구입하는 것 가격안에 포함시키고 부대비용은 따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의가 있습니다. 건물 취득 후 납부한 보험료의 경우 취득 시 지출한 돈이 아니라 건물 취득 후에 납부한 보험료이기 때문에 보험료 비용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자, 건물 구입 가격 당연히 해당됩니다. 1000만원. 구입하면서 중개수수료 10만원 들었네요. 구입한 부대비용이 맞죠? 구입을 안 했더라면 중개수수료 안 들었을 겁니다. 취득세, 등록세, 사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건물 취득 후 보험료는 보험료로 따로 해야 됩니다. 취득하면서가 아니라 사고 났었잖아요. 그래서 1000만원과 10만원 그리고 7만원 합하니까 1017만원인 정답은 3번. 이 문제의 포인트는 취득원가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문제였습니다. 13번. 회사의 업무용 승용차에 주유하고 카드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 카드로 대금을 지급했단 말은 돈 안 주었단 말이죠. 그리고 차변 계정과목을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차에 돈이 들어갔네요. 자, 포인트 한번 봐요. 포인트. 차량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차량에 소요되는 거의 모든 비용은 차량 유지비입니다. 차량 유지비인데요. 다만
차 사고 보험료 들어가는 거 있죠. 구입하고 보험료는 보험료로 하게 되고, 각종 차에 내는 세금 있죠. 세금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합니다. 단 취득세와 등록세는 구입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취득원가이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그리고 차량 운반구의 자본적 지출은 차량 운반구가 된다라는 거, 이것 빼고는 다들 대부분 차량 유지비가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며, 카드로 지급했네요. 돈 안 줬죠? 이렇게 무엇을 구입하고 돈을 못 준 경우는 첫 번째 재고자산과 관련 있는가? 지금 차는 상품이 아니잖아요. 아니오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무엇으로 처리되어야 되겠다? 미지급금으로 처리되어야 됩니다. 물론 대변이죠. 지금은 차변을 물어봤기 때문에 뭐가 된다? 차량 유지비가 되는 것입니다. 14번. 다음 중 무형 자산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보기가 4개가 나올 때는 어디를 찾아보면 된다? 이게 실기 화면의 계정과목 및 취교 등록에서 컨트롤 F를 이용하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개발비부터 하나씩 찾아봐요. 물론 이거 3개 무형자산이 맞습니다. 외워주시면 정말 고맙고, 그런데 시험 치시다 보면은 가끔 흥분해서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계정과목 및 취교 등록에서 컨트롤 F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F, 개발비 찾았네요. 239번.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무형 자산입니다. 231부터 250까지네요. 그런데 개발비는 239번이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두 번째, 특허권이네요. 컨트롤 F, 특허권. 자, 특허권 있네요. 찾았습니다. 자, 특허권은 몇 번? 232번. 무형자산이 231부터 250까지. 예, 맞습니다. 세 번째, 영업권. 컨트롤 F, 영업권. 있네요. 영업권 찾았습니다. 231번이네요. 여기 보면 무형자산이 231번.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 연구비 한번 볼까요? 컨트롤 F, 연구비. 연구비는 없죠. 이게 경상연구개발비입니다. 경상연구 개발비 있죠. 500번 때는 안 쓰고요. 700번 때 안 쓰고 800번 때 있죠. 경상연구개발비는 823번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며,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무엇이다? 정답을 모른다 하더라도, 이 보기 4개가 무형자산인지 아닌지를 모른다 하더라도 계정과목 및 취득등록에서 컨트롤 F만 이용하시면 쉽게 맞출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이런 문제를 풀이하실 때는 꼭 이렇게 계정과목 및 취득등록 화면을 실행시켜 두고 하시면 유리합니다. 15번 마지막 문제네요. 이론. 다음은 주항공의 보험료 관련 거래 내용이다. 2019년 12월 31일 기말 재무제표에 표시될 선급 비용의 금액은 얼마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료를 언제 줬나요? 19년 10월 1일 날 보험료 6개월 2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전액 비용으로 처리했네요. 그리고 2019년 12월 31일 미경과 분보험료를 계산하다. 단 월할 계산한다. 월할 계산이란 말은 한 달 계산한단 말이죠. 자, 이것도 제가 풀이를 한번 해두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 내용은 10월 1일입니다. 보험료 6개월분 2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자, 날짜 보겠습니다. 10월 1일 적는 거 문제없죠? 그리고 6개월이니까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 돈이 얼마다? 240만원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12월 31일 결산일입니다. 자, 요거 석 달이니까 나누기 6하면 한 달에 얼마가 될까요? 4, 6, 24, 40만원입니다. 석 달이니까 120만원. 이것도 120만원.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 자, 보험료. 이때 주면서 무엇을 했다? 보험료입니다. 보험료는, 받는 내용인가요? 주는 내용입니까? 주는 내용입니다. 주는 내용. 다음, 먼저 줬는지 못 줬는지 한번 봅시다.
오늘은 결산일 12월 31일입니다. 이날 줬으면 이거보다 앞에 줬으면 먼저 준 거고요. 이날 줄 것이면 못 준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보험료를 언제 지급했다 그랬습니까? 10월 1일 날 지급했다 그랬습니다. 즉 12월 31일보다 앞에 줬죠. 그래서 먼저 준 내용입니다. 이거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보험료 주는 내용 1번. 다음 먼저 줬다 못 줬다. 오늘은 12월 31일 보험료는 10월달 줬고 10월 1일날 줬고 이날보다 12월 30일보다 1일보다 앞에 주면 먼저 준 거, 뒤에 주면 못 준 거. 지금은 앞에 줬기 때문에 먼저 줬다. 2번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얼마 먼저 줬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날은 얼마 먼저 줬을까요? 이날은 이날까지 120만 원을 먼저 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몇 월 며칠입니까? 결산일 12월 31일입니다. 언제까지? 이날까지 먼저 줬잖아요. 120만 원 먼저 줬죠. 따라서 이 내용은 보험료 120만 원을 먼저 줬다. 이 문제를 보고 이거를 찾아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결산은 FAT 2급에서 뿐만 아니라 회계에서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좀 알아주시고 혹시 이 결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신 분은 제가 FAT 2급, 전산회계 2급 기본 강좌에 결산을 한 90분 정도 해둔 게 있습니다. 31문제인가 있어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 강좌를 다시 한 번 더 꼭 좀 익히셔서 결산을 완벽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상위 레벨로 올라갈 때 유리합니다. 자, 다음. 자, 이게 만들어지고 나면 보험료는 보험료니까 별 문제 없고요. 돈도 120만원 별 문제 없습니다. 자, 이걸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순서를 적어 두었습니다. 첫 번째, 이 칸부터 해야 됩니다. 어떻게? 1번. 번호 적어 놨죠? 이 칸이 1번입니다. 주는 내용이면 비용, 받는 내용이면 수익입니다. 지금 주는 내용이니까 뭐를 적으면 될까요? 비용 적는 거 별 문제 없죠. 두 번째입니다. 이 칸입니다. 요 칸은 먼저 면선을 적으면 되고, 모시면 미를 적으면 됩니다. 답은 여기 있죠? 먼저 줬잖아요. 그래서 선을 적으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이 칸입니다. 이 칸은 주는 내용이면 급, 받는 내용이면 수를 적으면 됩니다. 지금은 주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급. 그래서 만들어진 계정 과목은 선급 비용이 되며 마지막으로 이 계정 과목이 자산이면 차변, 부채이면 대변에 적으면 됩니다. 자, 이게 선급, 선수수익은 부채가 되고요. 선급 비용은 자산입니다. 자산이니까 이게 언어변 차변에 적으면 된단 말입니다. 물론 미수수익은 자산이고 미지급 비용은 부채가 됩니다. 이 정도도 좀 알아주셔야 돼요. 나중에 결산 문제가 실기시험에도 출제되지 않습니까? 돈은 얼마다? 12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차변이 선급비용 120만원, 대변이 보험료 120만원이 됩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문제에 보니까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선급비용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12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므로써 이런 문제, 이런 필기 문제는 마칠 수 있도록 하고요. 혹시 풀이 과정에 제가 표현이 나쁘다든지 또는 잘못 풀이된 내용이 있다든지 또는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과 상이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을 좀 달아주십시오. 제가 확인을 해서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습니다. 댓글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글 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좀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든지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글 좀 올려주십시오. 원샷 원킬 전산회계는 항상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고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열공하셔서 꼭 원샷 원킬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